오늘 도산법 수업은 챕터 네 번째 챕터인데, 이제 파산이 선고되면 법률 관계가 이제 뭔가 스톱이 돼야 될 거라는 생각을 우리가 하는 거죠. 그러니까 새롭게 채무자가 어떤 선고 뒤에, 파산 선고 뒤에 법률 관계를 맺으면 법률행위 등의 효력이 어떻게 되는지, 파산 선고 뒤에 법률행위의 효력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게 한번 검토돼야 되는데, 채무자는 스스로 이제 파산이 됐으니까 파산관제인이 등장하고, 채무자는 사실상 행위 능력이 없는 건 아닌데 관리처분권이 파산관제인한테 넘어가니까 직접적으로 어떤 행위를, 실제 만약 행위가 있었으면 법률행위를 펼쳤을 때 어떻게 되느냐, 어떤 그런 상황이 하나 펼쳐질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 글씨가 날라갔네. 파산 두 번째 국면은 어떤 경우가 있냐면, 파산 선고 전에 어떤 법률 관계가 완전히 마무리가 안 됐어. 그것을 우리가 이제 미이행, 이행이 완료되지 않은 그런 법률 관계를 이제 파산이 딱 선고되니까 이걸 어떻게 할 건가, 이런 문제가 불거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행이 다 됐으면, 특히 우리가 쌍무계약이라고 그래서 둘 다 이제 뭔가 이행이 되면서 끝났으면 되는데, 둘 다가 안 될 수도 있고, 한쪽만은 이행을 하고 한쪽은 뭐 대금을 못 받았다든지, 한쪽은 대금을 치렀는데 물건을 넘겨받지 못했다든지, 이런 상태에서 파산이 선고되면 이거 어떻게 할 건가, 이런 문제가 하나 봉착을 하고, 그게 두 번째 문제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소송이나 집행 막 이런 것 등도 스톱이 돼야 되는데, 즉 민사소송에서 우리가 238조인가에서 233조가 소송 절차의 중단에 관한 대표적인 이제 첫 조문으로서 당사자가 사망하면 절차가 중단된다, 뭐 이런 식으로 되는데, 238조에 가면 민사소송법에 가서 보면 절차가 중단된다. 절차가 중단되고 그럼 누가 이제 등장해야 되느냐? 파산 관제인이 등장해서 그 당사자 적격이 파산 관제인한테 넘어간다. 그때 그 파산 관제인이 제3자의 소송 담당, 그런 우리가 소송 담당이라는, 특히 법정 소송 담당으로서 우리가 당사자 적격에서 민사법 배웠고, 그게 이제 파산 관제인이 그래서 수괴가 돼서 당사자로서 등장하는 거지. 그래서 절차가 중단되고 파산 관제인이 수괴를 해서, 파산 관제인의 원래는 자기의 어떤 재산에 대한 사건은 아닌데, 채무자를 위해서 자기가 파산관제인이 된 이상 당사자 적격을 넘겨받아서 파산관제인은 더 이상 채무자는 더 이상, 파산받은 채무자는 자기 재산에 대한 관리처분권을 빼앗겨버리고, 파산관제인이 이전받아서 소송에서 당사자로서 등장하는 게 제3자의 소송 담당 중에 법정 소송 담당이다, 뭐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집행 절차도 더 이상은 가면 안 되겠지. 집행이 더 계속 진행되면 안 되겠지. 그러면 거기서 금지돼야겠지. 뭐 이런 거를 지금 챕터 네 번째에서 우리가 하려고 하는 거예요. 챕터 네 번째에서. 그래서 그런 것 등을 이해해가면서 지금 챕터 4를 쭉 보면 돼. 챕터 4. 첫 번째, 파산 선고 후에 채무자의 법률행위. 파산 선고 전에는 채무자가 어떤 법률행위를 한 것을 컨트롤하는 거는 뭐가 있을 수 있냐면, 막 도산으로 들어가고 있는 입장에서 막 어디다가 일을 벌려놓은 게 여러 가지 있을 수는 있지만, 거기에서 특히 특정한 채권자한테 변제했다든지까지도 여기서는 컨트롤해. 우리가 일반적인 경우는 재산을 빼돌린 거는 이제 그걸 회수하고 회복시켜야겠지만, 이 파산법에서는 나쁜 마음으로 빼돌린 건 물론 회수해야겠지만, 그게 이제 민법적으로 채권자 지소권이고, 이쪽 파산이 되면 나중에 부인을 한다, 부인권, 이런 거로 작동을 하는데,
그 부인권이라는 게 채권자 취소권과 마찬가지의 위치를 갖고 있는데 그보다 넓어. 그래서 채권자 취소권은 뭐 일종의 나쁜 뭐 이런 거를 컨트롤하는 건데 여기는 나쁜 거는 물론 포함하면서 뭔가 우리가 볼 때는 그냥 제대로 한 행위라도 이 도산으로 막 빠져들기 시작한 때는 특정한 채권자한테 이 채무자 입장에서는 갚았다. 뭐 원래 없던 빚을 만들어서 빼돌리려고 갚았다면 나쁜 거지만 원래 빚 있던 거 갚았다. 근데 그게 이 도산 상태가 되면 혼전이 되기 때문에 누구한테 제대로 변제한 거가 나머지 채권자의 목을 떨어뜨린다고 잘 생각해요. 이게 공평한 청산을 하려고 했기 때문에 예컨대 채무자가 4명이 있어서 그 특정한 채권자가 4명이 있는데 특정한 채권자한테 한번 탁 갚아버리면 나머지 3명의 입장에서는 그 n분의 1 하는 목이 줄어든단 말이죠. 그것을 편파 변제란 말을 써. 나중에 가서 부인권 같은 데 가서 보면 편파적으로 변제했다. 뭐 이런 거야. 편파적으로 변제했다. 변제인데 그게 채권자 취소권처럼 빼돌리려는 의미의 변제가 아니더라도 편파적으로 한 변제라도 컨트롤 당할 수가 있어. 그러니까 그런 건데 지금 말하려는 국면은 파산 선고 전에 그렇게 펼친 법률 행위가 아니라 파산 선고 후에 펼친 법률 행위를 컨트롤하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야. 지금 파산 선고 이후에 채무자의 법률 행위가 어떻게 되는지 그걸 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채무자가 이제 자기 재산에 대한 처분권이 상실되고 법률 행위를 펼치는 게 문제가 되니까 여기서 파산 관제인에게 처분권이 넘어가고 채무자는 이제 스스로 처분하더라도 처분권이 없으니까 무권한 자의 처분이니까 무효가 되는 거지. 우리가 일반적으로 권한이 없는 자의 처분 행위가 무효가 되겠지. 이를 전제로 329조가 이제 그 첫 조문인데 지금 조문도 찾아가서 보면 첫 조문이 나오는데 상대방은 파산 절차의 관계에서 그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 상대방. 지금 아까 말했듯이 다만 이 사람이 억울한 면이 있을 수는 있어. 제가 파산자인지 내가 몰랐다. 이럴 수가 있거든. 우리가 그래서 나중에 보면 선의 악이 이런 거로 선의라는 용어는 언뜻 보면 알았다가 선의 같지. 알았다가. 알지 못한 게 선이야. 여기 잘 생각해봐. 파산이 선고된 사실을 알았다가 선의가 아니라 알지 못했다가 선이야. 그러니까 알지 못한 자. 선의의 자는 어떻게 좀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돼. 그렇지만 일단 아까 자기 재산에 대한 관리 처분권이 파산 관제인에게 넘어가 버리니까 상대방 입장에서는 너 파산된지 내가 어떻게 알았냐. 이제 이런 상황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 상대방은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 그러나 파산관제인이 생각해 볼 때 채무자가 잘 팔았어. 그 사람이 무권한자인데 자기가 제대로 처리하는 것보다 잘 팔았다면 굳이 무효화시킬 필요는 없다라는 게 두 번째 문장이야. 그러나 파산관제인이 그런 어떤 처분행위 중에 매각 같은 법률행위를 한 것에 대해서 매매라는 법률행위를 굳이 효력이 없다라고 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지. 그게 제대로 잘 판 거였다면. 그 다음에 상대방은 선의취득이라는 우리 민법에 그 규정에 의한 적용은 없다. 그거 인정해주면 빠져나갈까 봐. 그 규정의 적용은 없다. 이 이야기를 해. 그래서 한번 예를 보자 이거지. 매도인이 정상적이다가 파산이 선고됐어. 그런데도 매매를 했어. 그럼 파산관제인이 이 매매를 무효로 한 다음에 반환 청구를 할 수가 있어. 상대방은 알지 못하였다라고 지금 이제 하였을 때 어떻게 될 거냐 라는 것에서 보자 이거지. 그래서 쭉 그 정도. 그래서 4-1에 보면 채무자의 법률행위는 파산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그래서 이때 법률행위다. 파산 선고 후에 한 법률행위다. 이런 거죠. 그다음 파산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라는 의미는
그 상대방이 파산관자인한테 이거 유효하다라고 주장할 수 없다라는 거죠. 다만 아까 말한 대로 파산관제인의 입장에서 그게 유리한 행위라면 굳이 무효화하지 않을 가능성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다음에 선의취득의 적용은 없다라고 하면서 보면 혹시 그러면 상대방이 파산을 알지 못하였다. 알지 못하였다는 게 선이란 말이죠. 그럼 이 경우에 조금 뭔가 우리가 심정적으로 좀 뭔가 좀 안타깝달까 뭐가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데 일단은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대항할 수 없다. 선의악의를. 다만 이제 뒤에 알지 못한 것에 대해서 약간의 터주기는 하는데 원칙적으로는 선이든 악이든 상대방이 파산 선고 사실을 알았든 몰랐든 상관없이 대항할 수가 없다. 특히 민법의 선의취득 같은 것의 적용조차도 없다. 그런 게 지금 쭉 설명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4-5는 옆번호. 법률행위 말고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이루어진 행위. 법률행위는 뭔가 지금 채무자가 어떤 행위를 했다라는 게 딱 잡히는데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이루어진 거. 상속에 의해서 상속이 됐어. 응? 뭐 봐봐. 파산 선고를 받은 채무자가 사망이 이루어졌어. 그럼 사망에 의해서 상속되는 것은 파산자의 법률 행위는 아니지만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사망이라는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이루어진 건데 상속인은 그 경우에 파산됐고 사망을 했더라도 상속이 자기가 상속받았다라고 주장할 수가 없어. 그 경우에. 파산이 선행하기 때문에 그래. 지금 파산자가 사망했을 때는 사망에 의해서 재산이 우리가 정상적인 경우라면 상속이 이루어지는데 파산자이기 때문에 법률 행위 말고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상속인이 피상속인이 파산받았던 피상속인이 사망했음에도 상속인이 법률의 규정 법률 행위에 의하지 않은 이런 상속이라는 규정에 의해서 소유권을 취득하느냐 보면서 권리 취득을 파산관자인한테 주장할 수가 없어. 그다음에 파산 선고 전에 채권을 양수받은 사람이 이제 파산을 선고되고 나서 제3채무자의 승낙을 받아도 채권 취득을 파산 선고 전에 채무자로부터 채권을 양수했어. 그러고 나서 대항요건 제3채무자의 승낙을 갖추려고 하는 와중에 그 채무자가 양도한 사람 파산이 선고되면 이 채권 양도는 지금 채무자로부터 채권을 양수한 사람이 파산 선고 후에 제3채무자의 승낙을 받더라도 채권을 양수한 것을 파산관제인한테 주장할 수, 대항할 수 없다야. 그런 등등이 막 쭉 지금 펼쳐져. 다시 확인할 것은 선의 악이 불문하고 파산 선고 사실을 아는지 불문하고 법률 행위든 법률의 규정이든 원칙적으로 대항할 수가 없다. 다만 그 4-5의 세 번째 패러그래프 내려가서 보면 채무자의 처분권이 지금 없기 때문에 발생하는 건데 재산에 대한 처분권의 유무와 관계가 없는 법정 대위 같은 것은 권리 취득에 대해서는 그 적용이 없다고 보는 게 일반적이다. 그런 게 있어. 이건 처분권하고는 관계없는 법정 대위,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대위가 되는 이런 것 등에는 적용이 없다라는 게 일반적인 입장이다. 논란은 좀 있지만 일반적인 입장이다. 이런 식이야 지금. 그래서 채무자의 법률 행위는 파산이 선고되기 전이라면 부인권이라든지 이런 게 작동할 여지는 있지만 일단은 우리가 논외로 하는데 파산이 선고된 이후에 채무자가 펼친 법률 행위는 상대방은 파산관제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 선의취득조차 적용이 없다. 선의악이 불문하고 그다음에 법률의 규정에 따른 권리취득도 대항할 수가 없는데 다만 처분권과 관계없는 법정대위 같은 경우는 그러하지 않다.
뭐 여기까지가 지금 4-5까지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법률행위에 의하지 않은 권리취득도 329조 다음에 지금 330조에서 파산재단에 대해서 파산관제인이 관리하니까 파산관제인한테 대항할 수 없는데, 그게 법률행위에 의한 것이 아니더라도 그 지금 파산이라는 공평한 청산을 위해서 빠져나가는 것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대항할 수 없다. 지금 계속 그 329조, 그 다음에 법률행위에 의하지 않는 330조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예를 드는 거예요. 채권 양도의 승낙 보자 이거죠.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C에게 양도했는데 그 채권자가 그 다음에 파산을 했어요. 그 다음에 확정일자 있는 승낙의 대항 요건을 갖췄어요. 그러면 이게 채권 양도가 제대로 된 거라고 볼 거냐에 문제가 불거지는데, 양수인은 주장할 수가 없다. A가 파산이 됐으니까 확정일자 있는 승낙은 파산 후에 승낙이 되면서 이게 전체적으로 지금 양도가 됐느냐 부분에서 채권 양도 그 자체도 파산관제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민법에서 채권 양도를 잘 생각해 보세요. 채권을 양도하고 대항 요건을 갖추려는데 지금 이런 예를 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양도하기로 하고 나서 파산이 선고됐어요. 그 다음에 대항 요건을 갖췄어요. 근데 파산 선고 뒤에 대항 요건을 갖추는 거가 지금 전체적으로 330조에 의해서 걸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파산관제인에게 대항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330조의 예에는 취득시효나 소멸시효 같은 어떻게 본다면 이 법률행위도 아니고 법률의 규정이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뭔가 시간의 흐름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이런 거는 지금 330조의 예외다. 그러니까 이거는 오히려 파산관제인이 그걸 효력이 생기는 것을 끊어버려야 되죠. 시효 중단시켜야 되는데 이게 시간이 흘렀으면 사망 이후에 그런 시간이 흘렀을 때 그럼 이게 시효 취득 못하느냐, 그런 건 아니라는 거죠. 그거는 330조의 어떤 규정에 있어서의 적용 범주는 아니라는 거죠. 그 다음에 파산자가 있고 파산자와 거래한 사람은 선의취득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파산받은 채무자와 거래했을 때 이 선의취득, 민법의 선의취득이 인정되지 않는다. 지금 빠져나가는 걸 막으려고 하는 건데 선의취득이 인정돼서 빠져나가면 안 되니까 막는데, 파산자와 거래한 사람으로부터 받은 사람의 이 선의취득까지는 작동하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파산자와 거래해서 선의취득이 작동하느냐 부분에서 안 된다는 거지, 파산자가 어떤 사람한테 하고 어떤 사람이 또 어떤 사람한테 팔았을 때 그 사람들끼리의 선의취득은 이 파산자의 파산이 멀게는 관여는 되어 있지만 그런 경우는 아니고, 즉 파산자 이외의 사람과의 거래에 의한 경우에는 선의취득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부합호나 가공 같은 경우는 이것도 일단은 괜찮은 그 이랬을 때 어떤 처리를 위해서 민법의 261조에 보면 구상금 청구권, 구자 빠졌네. 구상금 청구권이 결국 일단은 민법의 물권법의 부합호나 가공 같은 어떤 소유권 변동이 일어나는 뭐 이런 상황 등이 인정되고, 다만 파산재단 입장에서는 그것의 결과로서의 구상금 청구, 그러니까 그게 부합되고 혼화되고 가공돼서 어디로 붙어서 갔을 때 그 부분에 해당하는 것을 구상금을 파산재단에 귀속시키는 식으로 언뜻은 빠져나갔다고 보이지만 그 구상금을 파산재단에 귀속시킨다. 이런 거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지금 기본이고, 그런 상태에서 그럼 진짜 파산 선고 사실을 알았느냐 부분과는 관계없이 이렇게 작동을 하는데, 다만 이런 경우 있을 수 있죠. 331조, 329조, 330조 다음에 331조예요. 그래서 옆번호 4-7을 보면 쭉 부동산 또는 선박에 대해서, 그래서 채무 이행으로서 선고 후에 한 등기 또는 가등기는 채권자에게 원래 대항할 수 없으나 선고의 사실을 알지 못하고 한 등기에 대해서
대항할 수 있다. 그래서 이 경우에 선고 전에 매매가 있었고 이 경우는 등기가 아직 안 돼 있다가 선고가 되고 나서 등기가 된 경우를 말하는 거예요. 아까 말한 거는 선고가 된 이후에 매매 같은 게 이루어졌을 때 파산관제인한테 대항할 수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 지금 말하려는 것은 선고 전에 법률행위하고 예컨대 물권 변동을 위한 등기 이런 것을 해야 되는, 그게 조금 기간이 차이가 있는 사이에 파산이 선고되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이 경우는 애초에 파산 선고 전에 했던 매매의 등기 등록인데 했을 때 등기 등록을 선고 사실을 몰랐을 때는 등기 등록은 가능하다. 대항할 수 있다.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선고 후에 한 등기, 이 경우는 이제 지금 된다는 건데, 하여튼 채무 이행으로서 파산 선고 후에 한 등기 등 한 등기는 파산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으나 등기 권리자가 파산 선고의 사실을 알지 못하고 한 등기에 관해서는 대항할 수 있다. 선고 전에 계약을 하고 선고 후에 등기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331조가 그런 지금 선의의 경우에 331조에 의해서 대항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4-8은 예외인데 332조의 조문인데, 파산 선고 사실을 몰랐으면 민법에서 우리가 점유자에 대한 변제라든지 이렇게 자기가 잘 무리수 없이 변제했는데 그게 이제 변제가 되느냐, 이런 상황이 민법에도 있어요. 민법 470조, 민법 472조 그런 게 있는데, 파산법에서도 채무자가 파산 선고 사실을 모르고 변제한 경우에는 그 변제의 효력은 파산 절차의 관계에서 주장할 수 있다. 선고 사실을 모르고 했을 때는 어떤 우리가 변제에 대한 민법의 470조, 472조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대항할 수 있느냐 보면서 가능하게 선의자 보호라는 관점에서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에 관한 민법 470조와 마찬가지 취지이다라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이걸 무효로 한다면 이중변제 한다든지 뭐 이렇게 돼야 되는 거가 되는 거니까 그 점에 있어서 규정을 두었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파산 선고 후에 어음이 인수되거나 지급된 경우에 대해서도 333조가 이 경우에 예를 두고 있죠. 파산 선고를 받은 후에 사실 알지 못하고 인수 또는 지급을 한 때에는 이 경우도 인수 또는 지급을 했으니까 이로 말미암아 생긴 채권에 대해서 파산 채권자로서 자기가 행사할 수 있도록 한다. 거기서 대항할 수 없다라는 것에 대한 예를 하고 있다는 거죠. 알고 파산 선고 사실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모르니까 선의인 한도에서 예를 두어서 파산 채권으로 지급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정도가 예외이죠. 그래서 계속 지금 나오는데, 한편 상속인이 상속된 사람이 파산 선고 후에 단순 승인 또는 상속의 포기를 한 경우에는 상속받은 사람이 자기가 지금 이제 파산이 선고되고 나서 상속인이 지금 파산자인데 승인 또는 상속을 포기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기가 지금 막 어디에 돈을 뺏길 것 같으니까 상속을 안 받는 식으로 하니까 이 경우에는 원래의 고유한 채권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단순 승인이나 상속 포기한 것은 한정 승인의 효력을 가진다라고 하고 있다라는 거죠. 한정 승인의 효력을 가진다. 이거는 앞에 법률행위가 대항할 수 있다, 없다. 그 다음에 선의의 경우 몇 가지 예를 두고 있다와 상관없이 이제 파산이 지금 됐을 때 이 파산자가, 즉 상속인이 이런 거죠.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을 받았는데 이 사람이 온전히 상속이 되면 이 재산이 내려올 텐데 자기가 지금 파산이 됐으니까 아무래도 뭔가 재산을 이렇게 이탈시켜야 되고 여기에 재산이 들어오면 안 되니까 자기가 상속받는 권리에 대해서 상속을 포기한다든지, 그 다음에 이 경우에 단순 승인을 한다든지 하면 이 사람들에 있어서 단순 승인은 오히려 막 채무가 더 많을 때는 오히려 단순 승인을 해버리면 더 자기 재산이 쭈그러들잖아요. 그 다음에 상속을 포기했을 때는 어때요? 늘어날 재산을 포기를 하면서 못 들어오게 하는 이런 결과를 낳죠. 그러니까 포기의 경우는 재산이 못 들어오게 하는 결과를 낳고, 그 다음에 단순 승인은 부채가 혹시 더 들어올 수가 있잖아요. 단순 승인했다가 부채가 더 들어올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행동을 한 것에 대해서 이 경우에 대해서 한정 승인한 것으로 처리하겠다라는 게 파산법의 생각이에요. 한정 승인한 것으로 처리하겠다. 그런 식의 이게 조문이 있네요. 그런 정도까지가 4-10의 이야기죠. 그래서 이게 지금까지가 파산 선고 후에 펼쳐진 파산자의 법률 행위에 대한 설명이에요. 329조부터 지금 쭉 지금 되어 있는 건데, 다시 정리해 보면 채무자가 파산을 선고받고 펼친 법률 행위는 상대방 입장에서 파산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왜? 이 채무자, 파산받은 자의 입장에서 볼 때에 자기의 재산의 관리 처분권이 이제는 파산관제인한테 넘어갔으니까 자기 스스로 어떤 법률 행위를 펼치거나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만약에 펼쳤을 때 상대방 입장에서는 설사 파산 선고 사실을 몰랐더라도, 알지 못했더라도, 선이라도 파산 채권자한테 대항할 수 없다. 이게 329조죠. 330조는 법률 행위뿐만 아니라 법률의 규정에 의한 경우도 그렇다라고 하고 있죠. 다만 파산 선고 전에 펼친 법률 행위에 대해서 등기 등록이 파산 선고 후에, 등기 등록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성립 요건이라고 하지만 마무리 시켜주는 행위잖아요. 이미 매매라는 법률 행위는 선고 전에 있었기 때문에 매매라는 법률 행위에 마무리를 하기 위해서 등기 등록을 하는 게 파산 선고 후에 있었을 때는 파산 선고 사실을 알지 못했을 때, 선의일 때는 대항할 수 있다. 뭐 이렇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상대방 입장에서 변제를 했는데 그게 대항할 수 없으면 잘못하다 또 변제를 해야 되니까 알지 못한 상대방 입장에서의 변제에 대해서 대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거. 그 다음에 어음의 인수, 지급 이런 것에 대해서 어음을 인수하거나 지급했을 때 알지 못했을 때는 파산 채권으로서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없던 거로 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 다음에 상속의 승인 포기의 같은 경우는 지금 포기의 경우는 재산을 줄이는 쪽으로 작동하는 셈이 됐고, 파산을 받은 사람의 상속인 입장에서 그 다음에 단순 승인하면 오히려 부채가 더 넘어서 올 수도 있으니까 이것을 한정 승인한 것으로 처리하는, 한정 승인하는 것으로 처리하는 그 규정으로 지금 쭉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게 첫 번째의 파산 선고 후에 어떤 채무자를 둘러싼 법률 관계에 대한 소 항목 첫 번째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거기까지 지금 쭉 하고 있고, 되겠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요번은 파산 선고 전부터 펼쳐졌던 채무자의 법률 관계가 어떻게 처리되느냐, 그런 걸 보려는 거예요. 파산 선고 전부터 펼쳐졌던 법률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이걸 보려는 거예요. 파산 선고 전부터의 채무자의 법률 관계. 쌍방 미이행. 우리가 이행이 완료됐으면 뭐 우리가 더 생각할 필요는 없다. 물론 이행이 완료됐어도
항상 염두에 둘 건 뭐예요? 파산 선고 전 단계는 우리가 선고 이후부터 생각을 하는 게 기본인데, 선고 전에는 그래도 부인의 가능성을 항상 생각해 둬야 돼요. 선고 이전에 펼친 어떤 법률 관계에 대해서는 나중에 부인될 수도 있는. 근데 이제 우리가 그래도 원칙적인 건 파산 선고 이후 시점을 갖고 생각을 하는데, 이 경우에 쌍방 미이행, 쌍무계약 같은 경우 부분적으로 이행했어도 전체적으로 완결을 못했을 때 이제 어떻게 처리할 거냐, 이런 게 문제가 되죠. 그래서 보면 채무자는 이행을 못하고 상대방은 이행을 했어요. 생각해보세요. 지금 파산이 딱 선고된 시점에 보니까 지금 항상 우리가 뭐예요? 둘 다 완료했으면 일단 여기서는 우리가 얘기할 필요 없어요. 둘 다 완료됐으면 아까 말한 대로 뭐 이미 끝난 거니까. 근데 지금 완료가 되지 못한 채 들어왔는데, 파산이 선고됐는데 채무자는 완료를 못했어요. 상대방은 이행을 했어요. 이게 파산이 선고 안 됐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선고 안 됐으면 채무자가 상대방한테 자기 못한 거 부분 해야죠. 이쪽은 다 했으니까. 상대방은 다 완료했으니까, 이행했으니까 채무자 측이 상대방한테 이행을 하면 되는데, 그런 상태에서 지금 파산이 됐어요. 그런 상태에서. 그럼 상대방은 정상적이라면, 잘 보세요. 예를 들어 내가 어떤 물건을 샀어. 보통 매매 계약은 그냥 현장에서 즉시 이루어지는데, 하여튼 물건을 샀는데 이쪽은 이행을 했고 물건을 넘겨서 저쪽은 대금을 못 받았어. 이 대금이 5천만 원이야, 예를 들어. 그러면 정상적이면 5천만 원 실질적으로 사실상 받느냐 안 받느냐 문제지만 5천만 원 받을 수 있는데, 지금 파산이 선고되니까 요 의미는 뭐야? 파산 채권으로밖에 안 된다는 게 뭐야? 5천만 원 다 못 받는다는 거야. 응? 5천만 원. 실제 n분의 1밖에 못 받는 거지. 파산이 되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일반적인 채권으로밖에 안 되는 거야. 조금 억울해, 이 사람은. 요런 시점에 파산되니까 자기는 다 했는데, 응? 자기 받는 거는 파산 채권이라는 의미는 절차에 참가해서 공평한 배당을 받는 것에 불과해. 다만 다른 채권자들도 공평한 그 배당에 의한 것만 받는데, 왜 이런 게 지금 생각되냐면, 이 입장에서는 나는 할 거 다 했으니까 시점이 딱 이렇게 됐는데, 나는 할 거 다 했으니까 내 거는 100% 먼저 줘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할 수는 있단 말이지. 상대방은 내 거는 제대로 5천만 원이면 5천만 원 값어치로 다 빼가고 싶다라고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죠. 파산이 선고돼서 공평한 청산을 위해서 파산 채권으로서만 인정을 해줘. 그러니까 5천만 원으로 들어와서 5천만 원에 따른 n분의 1만 받아갈 수밖에 없다, 이거야. 그런 식으로 처리돼. 이번에는 오히려 파산받은 사람은 다 완료했어, 넘겼어. 그쪽이 상대방이 안 했어. 상대방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냐 이죠. 그러면 이쪽은 파산당한 쪽에서는 그것을 이행하라고 해야겠지. 그래서 파산관제인이 이행을 시켜. 파산관제인이 그 채권을 이행을 시킨단 말이지. 그러니까 두 번째 상황은 오히려 채무자는 다 마쳤고, 자기가 할 일은 다 마쳤고, 상대방이 마저 못 마쳤는데, 마저 못했는데, 이 상태에서 지금 파산이 선고됐을 때 어떻게 되냐, 그 얘기를 하려는 거야. 그러면 상대방이 완료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채무자의 파산관제인, 파산받은 사람의 파산관제인이, 파산자의 파산관제인이 그것을 행사해서 파산재단으로 들어오게 해야 돼. 그것이 정상적이었으면 원래 받을 수 있는 건데, 지금 파산이 선고됐으니까 그걸 파산재단이라는. 그러니까 뭐냐, 지금 두 축이잖아. 이쪽은 축이 두 축이네. 항상 얘기하잖아. 파산이 선고되면 한쪽은 파산재단, 계속 그런 그림 우리가 봤잖아. 한쪽은 파산채권, 그 다음에 파산자가 있으면 이제 채무자가, 여기에 파산관제인이 나타나서 요거를 갖다가 지금 잘 꾸려 나가는 게 지금 협의의 파산 절차야. 한편에서는 돈 받을 사람한테 너 가짜 속가내면서 얼마 받을 거냐라고 채권을 확정하는 작업을 한편에서는 하고, 그래서 뭐 채권을 신고받고 뭐 이렇게 하고, 한편에서는 파산을 선고받은 채무자, 파산자의 재단,
파산재단이라는 건 결국 나중에 n분의 1씩 배당을 해야 되는, 갚아야 되는 그 재단을 모으는 거지. 그렇지? 그래서 파산관제인이 요 두 개를 해서 마지막에 n분지 얼마씩 배당을 하고 절차가 마무리되고 그 다음에 개인 파산의 경우는 면책이 나타나겠지. 법인 파산의 경우는 면책이라는 걸 생각할 필요가 없어. 법인은 절차가 종료되면 이제 해체되는 거야. 그 다음에 주식들은 이제 주식, 깡통 주식 갖고 있는 셈이 됐지. 아무것도 없는 날라간 상장이 폐지되고 이런 회사의 주식을 휴지로 갖고 있는 셈이 되지. 그러니까 지금 봐봐. 요 케이스는 상대방은 파산채권이 되고, 그러니까 파산채권으로 이제 신고해서 절차에 들어야 되고, 두 번째 이 경우는 오히려 파산관제인이 이 파산재단으로 편입시키는. 예컨대 물건을 팔았는데 그쪽은 물건 대금을 안 치르고 나는 물건을 다 줬다면 파산관제인이 매매 대금을 지금 행사해서 예컨대 파산재단으로 들어오게 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마무리를 져야겠지. 그 문제는 둘 다가 미완료한 경우야. 그러니까 어느 한쪽이 완료를 못한 경우는 그냥 그 뒤처리가 파산채권이 되느냐, 그 뒤처리가 재단에 편입시키기 위해서 파산관제인이 더 그거 이행하라라고 하느냐. 이 첫 번째랑 두 번째는 생각해보면 돼. 파산이 선고됐어도 그 마무리를 하기 위한 게 상대방 입장에서의 파산채권, 두 번째는 채무자, 채무자 측에서, 즉 파산관제인이 그거 이행하라라고 해서 파산재단에 들어오게 하는, 이건 우리가 이해가 되는데, 이제 세 번째는 둘 다 이행이 안 됐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이제 여기 특이한 게 돼. 파산이라는 것 때문에 이게 문제가 터졌기 때문에 둘 다 이행이 안 됐으면 그 상태에서 이행된 게 없기 때문에 파산관제인이 선택을 할 수가 있어. 잘 자기가 생각해서 이게 그냥 고하는 게 나은지 뒤로 백하는 게 나은지를 생각하는 거야. 파산관제인이. 그걸 선택권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고하는 건 뭐야? 이행을 청구하는 게 고야. 백하는 건 뭐야? 해제시키는 거야. 해제 내지 해지. 이렇게 지금 계약을 체결해서 뭔가 법률 관계가 펼쳐지는데 둘 다 이행을 안 했으면 둘 다가 이행하지 않은 상태니까 계속 강행을 할 건지 뒤로 백을 할 건지를 파산관제인이 선택할 수 있어. 그래서 이행을 청구한다든지 아니면 해제한다든지 이렇게 할 수 있어. 그래서 지금 세 번째는 335조가 그 선택권에 관한 주문이야. 335조 주문을 보면. 그래서 선택권을 주고 있어. 그래서 본다면 쌍방 미이행의 쌍무계약에 대해서 매매계약이 만약 체결됐다. 채무자는 이제 파산이 선고됐어. 그래서 그 다음에 아직 용어를 그래서 교과서 미이행 쌍무계약이라고도 하고 쌍방 미이행 계약이라고도 하고 이제 쌍무계약 중에 두 양쪽이 이행이 안 된 상태의 처리에 대해서 파산관제인 선택권을 행사해. 그래서 해지를 한다든지 아니면 이행을 청구할 수가 있어. 그걸 파산관제인이. 다만 상대방 입장에서는 또 어떻게 할 생각이냐라고 확답을 최고할 수는 있어. 상대방은 약간의 지위가 불안정하니까 확답을 해달라. 어떻게 할 건지. 상대방은 그런 최후권을 갖고 있어. 335조 2항을 보면. 하여튼 파산관제인이 선택할 수 있는 이런 선택권을 갖고 있는데, 만약에 상대방이 일부의 이행을 마친 때는 이제 상대방이 일부 이행을 했으면 상대방의 입장에서 이제 조금 이행을 했다. 그러니까 그게 그래서 파산 재단에 있다면 상대방은 해지됐으니까 아예 하나도 이행을 안 했으면 이제 해제되고 끝나는데, 일부가 만약 이행됐으면 그거 찾아갈 수는 있어. 상대방이 그 경우에 환치권이라는 개념에 의해서 찾아갈 수 있어. 일부 이행된 거는. 완전히 이행됐으면 지금 여기 영역으로 오는 게 아니야. 지금은 쌍방이 미이행, 일부 이행 포함해서 미이행됐을 때고, 완전히 이행됐으면 아까 앞에 그림으로 가야지.
상대방이 완전히 이행을 했으면 상대방은 파산 채권으로 행사하는데, 지금 이 경우는 상대방이 완전히 이행한 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선택권에 의해서 파산관제인이 해지를 하면 상대방이 조금 이행한 게 만약 있다면 그게 그 다음에 파산재단에 현존한다면 환치해 갈 수가 있어. 자기 거가 됐으니까. 환치권이라는 게 어떤 개념이라고 그랬죠? 민법에서 나오는 개념인데, 민법에서 환치권, 별채권 이런 개념이 나오는데, 별채권은 민법에서 담보권이, 담보물권 등의 담보권이 갖고 있는 담보권자가 담보권 설정한 사람이 파산이 되니까 이 담보라는 건 자기 채권 회수를 위해서 걸어놓은 건데 파산이 되면 어떡하냐? 별채권이라고 그래서 확보할 수 있게 해주고 있는 개념이다. 그 다음에 환치권은 뭐냐? 자기 물건인데 소유자인데 어떻게 하다가 점유는 지금 이쪽 X 입장에서 Y의 지금 점유 상태에 있는데 Y가 뭔가 때문에 파산이 선고됐어. 그러면 파산 재단으로 언뜻 보이는 물건 중에 자기 거니까 이걸 찾아가는 게 환치권이에요. 환치권. 소유권자 등이 찾아가는 게. 그러니까 여기도 해제가 되면, 해제 내지 해지가 되면 어떻게 하겠어? 이행했던 물건에 대해서 환치할 수가 있다는 거지. 상대방은 환치할 수 있다. 337조 2항이 그런 걸 규정하고 있네. 한편 이행을 청구하면 어떻게 되느냐? 서로 이행이 안 됐는데 그래도 이행을 시키는 게 낫다고 생각해서 파산관제인이 이행을 하는데, 파산관제인이 이게 뒤로 후퇴하는 것보다 가는 게 낫다고 할 때에 대해서 상당히 큰 금액 같은 경우에는 법원이 허가가 필요한 경우가 있을 수 있다. 그 다음에 상대방의 채권은 이 경우에 이행을 시켰으니까 상대방은, 만약 이행이 되면 상대방은 파산이 됐는데 자기는 다 이행을 해주고, 예컨대 대금은 잘못하다 어떻게 되느냐, 이런 문제에 봉착하는데 여기서 파산 채권으로 해주지 않고 재단 채권으로 해주고 있다. 재단 채권으로. 그래서 재단 채권의 개념도 또 하나 알아둬야 돼요. 지금 환치권, 별채권 말고. 저번 때 공익채권이란 말은 회생 절차에서 쓰는 용어고, 회생 절차에서는, 파산 절차에서는 재단 채권이란 말을 써요. 왜 용어가 거의 같은 개념이냐 틀리냐면, 회생 절차는 이게 재출발을 위해서 이 재단이라는, 파산이 선고되고 재단이 형성된다 이런 개념이 없어요. 뭔가 형성되고 이런 게 없고, 여기서는 그래서 어떤 그 채권인데 공익이라는 것 때문에 등장하는 채권이다. 그 절차에서, 그 절차에 의해서 공익적으로 등장하는 채권이다. 파산에서는 어떤 파산 재단에 대해서, 그러니까 파산 재단에 대해서 이 재단으로부터, 즉 재단이 추상적으로 채무자적인 이런 입장이 되는 재단의 진행에 의해서, 파산 절차 진행에 의해서 어떤 등장할 수 하는 채권으로서의 의미를 부여하고 있고, 이것을 같은 맥락에서 하는데, 이 경우는 수시로 변제를 해요. 그러니까 파산 채권의 경우는 파산 절차에 참가해서 n분지씩 받아가야 되는데, 이 재단 채권은, 공익 내지 재단 채권은 뭔가 지금 절차 진행 등에 의해서 등장한 채권이기 때문에 일반 파산 채권처럼 이 파산 재단을 형성해서 공평하게 청산적인 의미에서 배당하는 게 아니라 수시로 그 비용을 치르게 해주고 있어요. 재단의 어떤 진행 때문에 재단이 떠맡은 채권이기 때문에 수시로 이렇게 변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재단 채권으로 보호하고 있다. 재단 채권으로 보호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지금 그 정도까지가 큰 흐름인데 봐요. 4-12는 쌍무계약에서 이제 이행이 미완료됐을 때 한쪽만이 이행을 미완료한 경우를 보면, 채무자가 이행을 안 했으면 상대방은 어쩔 수 없이 파산 채권으로서 들어와야 돼요. 파산 채권으로서 들어와야 돼요. 그 다음에 이 파산 선고받은 자가 완료를 했고 오히려 상대방이 이행하지 못한 경우에는 4-15에 보면 파산관제인은 상대방한테 그 이행을 청구하면 돼요. 그건 그냥 생각해 보면 돼요. 어떤 법률관계가 마무리되지 못하고 이행이 한쪽이 못했는데 파산이 선고돼서 지금 파산 절차로 들어왔다. 그럼 상대방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이 파산 채권으로 행사해야 되고, 한편 파산 자측에서는 상대방한테 파산 재단에 들어오게끔 파산 관제인이 나서서 그걸 갖다가 이제 청구를 해서 파산 재단에 혼입시키는 이 작업을 해야겠죠. 그런데 이제 양쪽 모두 이행을 안 했을 때가 4-16이에요. 양쪽 모두 안 했을 때. 이 경우에 대해서 파산 관제인한테 선택권이 주어졌다라는 것이죠. 선택권을 주고 있다. 상대방도 뭐 그것에 대해서 확답을 하도록 무한정 얼굴만 쳐다볼 수는 없으니까 확답에 대한 채우권을 줬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지금 쭉 설명했네요. 그 다음에 이행을 만약 파산관제인이 그래서 이제 청구를 했을 때 이행을 청구하면 상대방은 원래는 이제 파산 선고 전에 맺었던 법률관계지만 단순히 파산 채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재단 채권으로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재단 채권으로 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행을 청구했을 때 상대방한테는 재단 채권으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1천만 원 미만의 어떤 금액은 허가가 필요하지 않지만 상당히 큰 금액일 때는 이행 청구하는 데 있어서 파산관제인이 선택권을 갖고 있지만 법원의 허가가 필요하다라는 건 어디 가서 그런 게 있냐면 어쪽에 9-37가만 있어요. 중요한 관리 행위에 대해서 나중에 이제 법원이 관여하는데 파산관제인에 대해서 9-37 보면 파산관제인의 관리 행위에 대해서 제안을 하는데 그 다음 면 가서 보면 동그라미 3에 보면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에 있어서 이행을 청구하는 것에 대해서 법원의 허가가 필요하는데 다만 하고서 셋째 줄 보면 1천만 원 미만의 경우에서 일정한 금액 미만일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때는 안 받아도 되지만 상당히 큰 금액일 때는 허가를 받아야 돼요. 파산관제인이 이행을 선택함에 있어서 법원의 허가가 필요하다. 요거 일부면서 금액 미만이 아닐 때 법원의 허가가 필요하다. 이 표현이 뭔가 빠졌네. 정하는 금액 미만은 괜찮지만 그 어떤 상당히 큰 금액에 있어서는 법원의 허가가 필요하다. 여기 그 표현이 마저 채워넣으면 되겠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 선택권을 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거기까지 이해를 하면 되고, 한편 흔히 많이 나오는 게 이런 게 있어요. 지금 이제 불안하니까 계약을 하면서 파산이 선고되면 계약을 해지하겠다. 우리가 채무 불이행 사유로서 여러분 민법에서 막 배우잖아요. 이행지체 막 이런 거 배우는데 이 계약 맺은 사람들 중에는 그 약관 계약서에 보면 파산 등 회생 절차가 개시되면 이 계약 없던 걸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넣는 경우가 뭐 상정해 볼 수 있죠. 충분히. 그것을 도산 해지 조항이라고 해요. 도산 해제 내지 도산 해지. 그래서 지금 그런 조항이 없으면 파산이 선고됐을 때 어떻게 처리하느냐의 기본적인 골격은 좀 아까 설명한 그런 식으로 처리하는데 애초에 당사자들이 도산 해지 조항을 마련하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계약서에. 그러니까 파산이 선고되면 계약을 해지한다.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유효하냐 무효이냐 이런 게 논란이 있어요. 그래서 무효라는 입장도 있고 유효라는 입장도 있어요. 도산이 선고됐다고 해지하는 게 이런 조항을 당사자가 만들 수 있느냐. 이 파산이라는 절차를 위해서 파산관제인에게 해제 내지는 이행 청구의 선택권을 준 이 우리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규정이 있는데 당사자들이 그냥 해지하겠다. 해지된 거로 본다. 파산이 선고되면 이게 그냥 없던 거로 하겠다라는 식으로 넣는 조항, 도산 해지 조항의 효력 여부가 문제가 되는데 부정 판례는 구 회사 정리, 종래의 회사 정리 사건에서 2007년도에 왜 우리가 도산법이 2006년도에 새롭게 지금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 나왔는데 구 회사 정리 사건이라고 하면서 판례가 2007년에 나왔냐면 신청은 그 이전에 됐던 소송 제기 같은 게 문제가 됐던 것은 2006년 이전에 됐는데 2007년에 지금 선고가 되면서 마치 새로운 법
시점인데도 뭐 구회사 정리 사건 이런 게 등장하는 건 법 적용 이런 게 종래법으로 해야 되는 뭐 이런 상황인데 구회사 정리 사건이니까 지금 그것에 해당하는 게 이제 회생 절차의 경우인데 이 경우에 판례가 부정을 하는 이런 판례가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도산 해지 조항에 대해서 지금 판례가 부정한 경우가 있는데 다만 쭉 보면 각주의 26은 여러 가지 완벽한 부정인지 뭐 절충적인 표현인지 조금 애매하게 126면의 각주 26을 보면 도산 해지 조항이 절차에 있어서 개시 후에 채무자의 어떤 이 처리를 위한 지금 좀 아까 같이 우리가 살펴본 규정의 영향에 따른 처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 무효라고 할 수 없다고 하면서도 이 경우에 선택권을 부여한 취지에 비추어 도산 해지 조항은 효력이 없다고 봐야 한다. 뭐 이런 약간 전반적으로 무효의 입장인 듯 하면서도 딱 부러지게 또 말은 않는 이런 판례가 하나 2007년 판례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생각할 것은 이 조문이 처리를 위해서 두어 있는데 당사자끼리 도산 해지 조항을 넣은 것의 효력을 인정하면 이 파산법에서 우리가 지금 두고 있는 규정과 어떻게 될 거냐 이런 문제가 있어서 기본적으로는 효력을 안 주려고 하는 것 같아요. 효력은 안 주려고 하는데 그 표현이 약간 절충적인 표현 비슷하게 딱 부러지게 무효라고는 안 하면서 나타난 판례가 2007년에 선고된 구회사 정리 사건의 2005-38163 판결이 있어요. 되겠죠? 그래서 거기까지 지금 쭉 우리가 봐 나간 거예요. 지금 이게 파산이 선고되면서 처리돼야 될 법률 관계에 대한 설명 쭉 지금 있는 거예요. 그 중에 총론적인 이야기를 하고 개별적인 계약 관계가 어떻게 될 거냐. 이제 이런 게 지금 쭉 그 다음에 펼쳐지는데 여러분이 민법서 배우던 그게 도산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제 그게 강론적으로 펼쳐지는 게 그 다음이에요. 지금 그 정도 지금 하고 있으니까 여기까지 하고